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정책 편의점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세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살짝 진행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이런 정책들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 의견 잘 접수해서 의견들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참석해 주신 세 분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 센터장 맡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이 남양주라서 식생활교육 남양주 네트워크 대표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양규석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준입니다. 이 위기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엄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를 조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게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게임이 시작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는 이거 고슴도치 게임이에요? 네, 고슴도치 게임에서 만약 이거 되잖아요. 뭐 상품 있어요? 아, 있네요, 있어. 네. 자, 그러면 이거 게임을 이렇게 이거 충전한 다음에 코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 한번 눌러보실래요, 대표님? 내가 눌렀는데 튀면 안 되는데. 튀어나올 때까지 누르는 거네요? 지금부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대전환도 해야 하고 또 탄소 중립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실생활의 캠페인은 또 어떻게 벌여야 하고 의회나 경기도는 예산과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조례는 또 어떻게 정책 마련해야 하고 식생활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먹거리 정책을 좀 세워야 하고 식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식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는 등등 할 얘기거리가 무척 많은데 우리 양기석 신부님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수원교구에서 9월 11일 날 탄소 중립 선언 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원교구 내 222개 네. 교구 전체 성당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 계획을 마련하신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종교계의 행보 어떻게 추진하게 됐고 향후 또 수원교구는 2030, 2040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전 세계적인 뭐 사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현재 뭐 기후 변화 수준이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태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이 되는 이 생태계가 멸절될 수도 있다. 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 의식이 좀 팽배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뭐 위기 정도를 넘어서 아주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지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또다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종교 같은 경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위태로운 이런 시기 때 시민들이 구성하기도 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행동하자고 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의 그 탄소 중립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략 그 220개 성당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을 가늠해 봤더니 추산해 봤더니 한 평균 1년에 그 100kW짜리 네. 태양광 발전소를 각 성당이 하나씩 갖는 꼴이 되면 그러면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룰 수 있겠다 싶은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0개 이상의 100kW짜리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성당 부지나 옥상 혹은 성지나 유휴 부지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부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심리기도 한 우리 신자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이런 기후위기 안에서 좀 이따 먹거리 얘기도 말씀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에서 배출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고 또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로는 2030년까지 대략 한 70% 정도의 탄소를 이렇게 감축을 하고요. 저희는 2040년까지 수원교구에 한해서만큼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22개의 성당의 에너지 자립, 그것도 이제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일단 2030은 70%까지, 2040 100%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자연 에너지로 전환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그 신부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종교계에서 이렇게 먼저 탄소 중립 선언을 국가나 또 정치계나 또 경제계보다 앞서서 해주시는 것에 고무적이고요.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해 보면 아직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이나 어떤 캠페인을 좀 벌일 수 있을까요, 신부님? 보통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들은 많이들 하세요, 과거보다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나 비용을 들여서라도요. 그리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다못해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들은 이 공익 캠페인으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들을 많이 바꿔왔는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특히나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만 접하지 실제로는 일상에서 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걸 저희 정책 편의점에서는 이거 하나의 안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공익 캠페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편의점에서 저희 의회가 구매하는 걸로 제가 이 정책은 좀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그 장동빈 사무처장님께 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주민발안제가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민 그 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가치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조례 일단 이름을 좀 붙였고요. 아직까지 이걸 주민 발의로 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의원 발의로 할지는 아직도 저 도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중이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1년 8월에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12월 초에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말 정도에 방역이나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표준조례안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12월 말쯤에요. 네네. 예. 근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갈등은 우리 사회가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만큼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장기 목표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2030. 네네. 예. 근데 이게 국제사회 공고라든지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공고했던 2018년 대비 50% 이상의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기기를 정말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제 기후 위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 상위 1%가 온실가스의 10%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재원이 수반될 건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부터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논쟁적인 부분들이었고 세 번째는 여전히 그 탄소 중립을 해 나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석탄 발전 산업인데요. 30%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그 다음 연관 산업들,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얼마만큼 일정 정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좀 더 폭넓게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 끝에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시민안을 현재 초안을 만들었고요. 네, 저희들도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시민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초안을 보내주셔서 살짝 네. 봤더니 정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 중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탄 발전소 예를 들어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로운 전환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등을 조례로 담으시려는 게 이번에 이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중요한 안이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이것이 주 골자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좀 늦었지만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가 또 국가에서도 만들어지고 시민안을 선도적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만드는 표준 조례안에 여기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서 전 국민이 함께 할 때 일방적으로 또 보통 이분들이 약자이시거든요. 이분들이 피해받지 않는 그런 건강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예산심의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산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곧 12월이면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들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번 예산안 살펴보시면서 좀 아쉬운 거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탄소인지 예산 제도를 만들고 있고 곧 아마 12월 말 정도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현재 2022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말에 그 2022년 경기도 일단 환경국 예산만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저희들이 기준점을 삼았던 것은 작년 2022년 때 발표가 됐던 경기도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 분야를 기준점으로 하고 예산안 분석을 했는데요. 그린 뉴딜에서 밝혔던 부분들이 가장 크게는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빨리 재생에너지 사회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중에서 도민들이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역량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주택 태양광 10만 호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뭐 국가 예산과 도비와 시군비가 이렇게 포함된 예산이긴 하나 원래 약속했던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예산보다는 턱없이 좀 부족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인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 실천 속에서 식생활 네트워크 우리 남양주 대표님으로 계시고 또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신 소혜순 대표님께 우리 정말 식생활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식생활에 대한 고민을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우리 그 고민들은 어디서 좀 풀어갈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식생활 먹는 행위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행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장동민 차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육식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탄소 배출량의 15%가 축산업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단에서 우리가 이제 육류를 많이 줄이면은 그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활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나 산화질소가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거의 23배, 그리고 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한 300배 온실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이 15%라고 해도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교나 이런 공공급식 분야에서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식단에 고기가 다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채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 1회 정도 채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면은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조금 제도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로컬푸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 자급률이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나 식량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장거리 운송을 하게 되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소모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국산 농산물,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근데 실제로 남양주에도 로컬 푸드 직매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 왜 있죠? 예. 근데 남양주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이 남양주에서 남양주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1시간 이상 이동해서 로컬 푸드 매장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거점별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생산되는 음식의 4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모두 다 짐작을 하실 텐데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모되고 그리고 또 그걸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모되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또 온실가스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이제 식생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음식 문화도 서구화되다 보니까 육식 소비가 좀 많이 늘었죠. 아이들 학교 그 급식, 공공급식에서 육식 식단이 늘 육식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적어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채식 식단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육식 식단을 하게 됐을 때 가축을 키우면서 메탄가스가 생산되는 걸 좀 저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안해 주셨고 먹거리 시스템은 어떻게 좀 전환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먹거리 이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최저였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대추 무름병이라고 해서 대추가 물러서 아예 밭에서 수확을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 자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지고 있고 그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농지가 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땅에서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를 점점 없애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농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농지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의 무앙사르투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들이 없어지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공공재정으로 공공농지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개발되면서 농지들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공농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생산자들을 고용해서 100% 친환경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생산물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이용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100%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대상으로 경기도 공유 농지를 구입하고 공유 농장을 만들고 경기도 농민들을 고용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경기도 급식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농약이나 이런 화학 비료나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서 좀 탈피해서 친환경 그리고 유기농 농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요즘 탄소농법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경운, 그러니까 땅을 갈지 않는 농사법이라든지 자연농법이라고도 하죠. 예, 자연농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작물하고 섞어요. 나무 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섞어서 짓는 혼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각 병충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농법을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품을 판매할 때 유통기한만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식품이 유통기한과 가용기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리는데 유통기한은 유통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허용된 기간이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섭취기한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 표기하는 것도 있고요. 덴마크 위푸드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한 20-30% 싸게 파는 것이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시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그거 자체가 음식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농지 현황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자체 단위별로. 네네. 그래서 기후위기에 식량 무기화도 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과 가용기간이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유통기한 넘어서 그 음식 팔면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유통기한 지났는데 그거 맞아요.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유통기한 넘은 거를 우리 특사경도 있는데 그런 게 식당에서 발견되면 그 식당은
무슨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네, 현재로는. 맞아요. 그 이제 일단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그 사회적 합의부터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세 분께서 이제 좀 당부의 말씀 한 마디씩 좀 하실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우리 양기석 신부님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또한 그 시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협동조합 형태로 혹은 또 다른 형태로 개인들이 작은 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이런 통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진 사무처장님. 그 저희들이 경기도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좀 타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부와 지자체에 관여하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희순 대표님. 네, 저는 먹거리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고 식량 위기는 곧 취약계층의 먹거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는 곧 먹거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오늘 세 분께서 기후 위기에 지금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되는 캠페인 그리고 식생활 먹거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듣고 함께하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잘 실효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이제 당첨된 거네요.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 저기 선물은 뭐예요? 아, 네, 쿠션 아까 싫다고 했는데 거부합니다. 저기 소혜순 대표님이 거부한 쿠션 제가 가져갈게요.